박 대통령의 운명의 날인 탄핵 심판 선고일을 놓고 헌재가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각종 추측도 오가고 있는데요. 과연 헌재가 언제쯤 침묵을 깰까요?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예상한 날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을 언제 할지 날짜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제 그 날짜가 나오지 않았어요. 헌재에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랬죠. 오후 2시에 평이 들어갔을 때 평이 뒷자리에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 밝히지 않았죠. 뭐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의 추측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되게 네. 양극단을 얘기를 하고 있죠. 헌재 재판관들 내부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평의도 1시간 만에 그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예. 있고 사실상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라든가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조금 일정을 조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네. 후자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이견에 따른 뭔가 이걸로 빨리 1시간 만에 평의도 끝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적대 세력 간의 협상이 깨져가지고 나오는 거라 모르겠지만은 재판관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를 해왔었는데 네. 여기에 따른 이견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의도 지속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끝내버렸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견이 있었다면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무슨 적대 세력 간에 협상했다면은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집어치우자 하고 가버릴 수 있겠지만은 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재판관, 헌재 재판관 논의해 왔었는데 저는 그러므로 이거 최종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과연 사전에 기르게 일정을 밝혀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히려 이견보다는 다른 것을 고려한 가운데 어제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선고일을 근데 꼭 미리 발표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언제 선고를 낼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오로지 이제 국민적인 워낙 관심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언제 할까를 논의를 하는 거고 네. 저도 김만웅 원장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변호사들, 법률가들이 법적인 어떤 쟁점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재판관들이 8명이지 않습니까? 한마디씩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도 1시간을 훌쩍 넘기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과연 선고 일자를 공개를 할 것이냐, 공개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정도 뭐 TV 중계 여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뭐 좀 늦추자라는 정도의 말씀들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선고일은 언론에서 예상하기는 이제 10일 아니면 13일 이 정도로 좀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일 모레예요. 그리고 이제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기도 하고 13일 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동안에 최종 선고 3, 4일 전에 사전에 선고 일자 정도는 알려주는 기대를 했다가 그게 연기가 되니까 심지어는 13일도 연기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모든 것 가능성을 넣어놓고 봐야겠지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애초에 아마 어제 평의 이후에 선고 날짜에 대한 예고 그 나오기 전까지는 변호사들 또는 관련 전문가들 법조 출입자들 대부분이 확률상으로는 10일이 가장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선고 일자가 사전에 예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혹시 10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될지 모르겠다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정미 재판관 지금 소장 대행의 퇴임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마지노선은 지금 언론들이 13일 이전, 최대에는 13일까지 잡고 있는 게 그 이정미 헌재 소장 그 재판관의 퇴임식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이후로 늦춰지게 되면은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 건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죠. 말씀드리면 이제 평의 자체는 네. 어느 정도 종결이 됐지만 네. 그걸 가지고 그 표결에 붙인다거나 수기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네. 이정민 재판관이 나는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인용이다, 기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나머지 재판관들끼리 또 회의를 계속을 해서 네. 7인 체제지만 사실상 8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들어가는 상태로 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글쎄 뭐 7인 재판관이 사실 변론을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 변론을 다시
다시 제기해서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특별검사가 최종적으로 수사했던 수사 자료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헌법재판을 결정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최종 결정을 하자라고 미루자는 건데 네.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저는 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이정미 재판관의 의견이 들어간 상태로, 그러니까 퇴임은 했지만 나의 의견을 밝혀놓은 상태로 할 거라면 그걸 13일 이후까지 늦출 그럴 특별한 까닭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13일 이후에 한다고 하면은 그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 이제 자기의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 13일 이후에 선고를 한다고 해도 크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특별히 없죠. 사실은 그게 8인 체제가 되는 거고요. 예. 유일하게 가능성이 7인 체제로, 사실상의 7인 체제로 바뀔 가능성은 변론을 다시 열어가지고 재판에 새로운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걸 채택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하려면 그때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변론을 연 거기 때문에 네. 7명이 이제 재판에 관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 측에서 이런저런 모든 주장을 꺼내고 있는데 네. 방금 양 변호사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이정미 재판관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논란거리를 만들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되게 끝난다면은 논란거리 자체가 뭐 소재가 되지 않겠죠. 예. 선고 당일에 그러면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뭐 10일 날 만약에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후에 보통 네. 2시쯤 이제 결정문 낭독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10일 오후요. 예, 10일 오후에 아무래도 할 가능성이 예. 높고 그날까지도 최종적으로는 그 전까지 보안 유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외부에 알 수 없도록,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각의 결정문하고 인용의 결정문하고 심지어 각하의 결정문을 다 준비를 해놓고 예.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재판관들의 의견들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들어봐서 자 그러면 이 결정문을 우리가 들고 가서 낭독을 하겠노라라고 네. 할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경우가 이제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예.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뭐 TV 생중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간 자체도 낭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한 20여 분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사실상 그때는 사실관계 하나를 놓고 다퉜던 예. 거고 이번에 13개 항목이라 되고 또 이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각각의 헌법재판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다 밝혀야 하거든요. 네.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중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결정문에 그러면은 지금 헌재에서 출연한 그 핵심 쟁점이 5가지란 말이죠.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결정문 내용들이 따로따로 나오게 돼 있는 거가 되겠네요. 뭐 저는 그쪽 분야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가지라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얘기했던 13개 이상이 다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예. 범주를 아마 5가지로 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부분은 확실하게 위반 여부가 판단이 되겠고 심지어 어느 부분은 판단 자체가 모호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중에서 어느 부분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은 5가지 중에 어느 정도냐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죠. 아마 혹시 소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다른 의견도 좀 낼 소지가 있겠죠. 예. 5항목, 5개 범주 모두가 완벽하게 하나가 일치해버린다 모르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중대성에 관한 판단을 넣고 조금 혹시 일부의 다른 견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 5가지 쟁점으로 봤을 때 그 사안마다 탄핵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사안별로 저는 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어쨌든 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정문에 만약에 인용할 경우 아예 파면한다라고 될 거든요. 파면을 예, 할 예. 것이냐, 아니면 국회 소추위원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라고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하나씩 밝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예. 네. 자, 어제 그 재판관 회의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보통 이제 오전에 열리는데 오후에 열렸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1시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그 27일 날 마감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2014년에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 2주를 예상하면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국민적인 일반의 기대에 충족하게 2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한 80여일 동안 계속 심리를 하고 또 변론을 듣고 하면서 사실상의 재판관들마다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미 서 있지 않겠는가. 네. 그것을 최종 종합적으로 정리한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네. 저는 뭔가 지금 사안을 두고 생각을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그런 단계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거 졸속심이다, 빠르게 심리를 하지 않았냐라는 네. 얘기도 하시는데 네. 20차례나 변론을 열었습니다. 보통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한 변론을 열 때마다 사이가 한 달 정도를 뜹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과 비교한다면 1년 8개월을 숙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재판 지금 진행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에만 몰두를 해서 90일 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심리를 사실 한 겁니다. 충분히 숙고가 됐을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저 방금 들어온 소식은 또 오늘 그 헌재가 오후에도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후 네. 3시라고 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후에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오후 3시에 열 예정인데요. 자, 아무래도 오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를 할지에도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헌재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자, 오늘도 재판관 회의가 오후에 열립니다.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헌재에서 이제 그 결정문을 발표를 할 때 말이죠. 이거를 지금 TV 생중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관심 사항입니다. 그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이정미 소장이 이제 퇴임하기 전이라고 하면은 이정미 권한 대행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법정 안으로, 대심판정 안으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 생중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밖에서 그냥 그 말을 전해 듣고 방송을 하게 될지, 그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그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입장, 심지어는 소수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에도 실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 오히려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에 마치 YTN에서 정찬배 앵커가 진행할 때 제가 생방송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그때는 밖에 마당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고 예. 네. 내부 기자들이 들어가서 소식을 그렇죠. 전해주는 방식이었었죠. 예. 그랬는데 직접 아마 내부 생방하는 방식도 국민적인 여러 가지 관심과 책임, 역사적인 규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건데, 최종적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TV 생중계를 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되겠죠? 저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게, 네. 지금 어떤 결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줄지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수긍을 하고 더 이상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으로 나가야 될 책임을 헌법재판소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발표 과정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중계의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재판관에 오후 3시부터 열린다는 얘기 나왔었는데요. 네. 어제 8일 이후에 선고 일자를 알려주겠다 했었는데, 제가 8일 이후라고 했을 때 8일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8일 이후라고 하면 오늘 지나고 내일 하는 건지 그랬었는데, 네. 오늘 만약 오늘이네요. 하게 된다면은 8일자에 발표를 하는 셈이 되겠죠. 예. 네. 법률 용어로는 8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글쎄요. 법원에서 법조인들이 있을 때는 8일을 포함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선고일이 지정될지 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의 반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더욱 그 반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선봉에 선 김평우 변호사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짧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이러한 태생적인 위헌성은 그 후 박영수 특검이 수사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수많은 인권 침해, 불법 수사로 이어져 결국 90일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 시대를 이 땅에 연출하였습니다. 검찰 공포 시대를 기록할 백서를 만들고, 아울러 이 공포 시대를 고발한 여러 시민단체들을 법정의 안팎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 시대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공포 시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봤을 때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검찰들이 공포에 떨게 했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보면서 오히려 검찰 공포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 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공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들이 그냥 법정에서 자신들의 논리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친박 집회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서 여기서 지금 혁명을 얘기하고 피를 얘기하는 정말 변호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변호사들 예. 오히려 보면은 사회적인 조금 감각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심지어는 법을 전공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 다양한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리적으로는 자기 심정적으로는 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게 어떤 방향에서 행동할 것인가라고 보자면은 지금 국가에 여러 가지 헌법에 기초한 기관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헌법과 관련된 기관이 헌재인데 헌재 활동 자체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헌재 소장 대행들을 협박하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가 과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그 형법 조문을 찾아봤더니요, 바로 이런 그 헌법에 기초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해버리는 것 자체가 보니까는 국헌 문란을 통해서는 내란죄에 해당되더라고요. 지금 말 이상을 넘어서는 강도가 센다면은 네. 이런 부분도 오히려 법을 전문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법을 지금 위반하는 행위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자, 현재 지금 최순실 씨 그리고 안정범 수석에 대한 형사 재판도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경재 변호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면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이 어느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 전속적 수사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기구를 창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 위헌 심판 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평우 변호사랑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특검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김만원 원장께서 이제 변호사들의 문제점을 예. 지적하실 때 왜 제가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다른 대리인을 지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저 부분도 보면서 왜 똑같은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이 잘못된 거다, 헌법이 어긋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걸로 내가 간통죄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이 간통 이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법원에 이 법은 혹시 문제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주십시오라는 절차가 위헌 법률 심판이거든요. 네. 예. 근데 최순실 씨는 어떤 법에 지금 적용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냐면 형법에 있는 사기하고 권한남용이고 이런 강요죄가 있는 거고 뇌물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다 형법에 있는 거예요. 특검법에 예.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특검법은 특검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법이지 그 안에 수사 절차를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특검은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애초에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경재 변호사께서도 저를 좀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예. 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특검 검사,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는데 야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검사가 지금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범위를 넘어가는 것까지 수사를 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순실 씨에겐 당장 적용은 안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대통령이 2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지만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 정치적 결단이란 부분과 이후에 향후의 수사 절차란과 법원의 절차가 있는 건데 다 나눠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오랜만에 최순실 씨 재판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법정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차은택 씨, 독일에 있다가 귀국했을 당시에도 공항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어제도 또 눈물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받는 사람 중에서 과거에 대해서 뭔가 뉘우치면서 협조하는 듯한 보이는 사람들 몇 사람 있죠. 그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은택 씨인데 예. 지금
오히려 회개하라는 식으로 지금 최순실 씨한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과거 했던 거 당당하게 얘기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쪽 차은택 씨 얘기를 더 신뢰를 할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의 변명과 모르쇠 하는 걸 신뢰를 받을지 아마 객관적으로 뭐 시청자들도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 차은택 씨가 그 법정에서 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돼버려서 부모님이 날 수치스러워한다. 최순실 씨에게는 당당하게 한 번만 인정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또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뜻 언급하면서 재단을 좌지우지했다. 또 모든 게 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먼저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예, 이제 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안종걸 전 수석과 함께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강요해서 재단 출연금을 모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사실상 미르재단이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이 최순실 씨의 플레이그라운드죠.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영리 목적으로는 재단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미르재단 업무를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져오려 했다 이런 증언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또 그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을 다 좌지우지했다는 거고 차은택 씨는 거기에 이제 본인도 그랬다면서 주변에 저도 이제 광고업계 이런 쪽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차은택 씨 본인도 한동안 이게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잠깐 눈이 멀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장관 청와대 다 들어가고 자기가 기회가 안 되면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연에 직접 대통령이 와서 딱 하루 한 공연이었는데 와서 관람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예.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다라고 그러니까 해요. 황태자라는 얘기를 듣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가능하게 자신이 그렇게까지 황태자란 말을 듣게 만들어준 배경이 최순실 씨였는데 이제 와서 최순실 씨는 다 차은택 씨가 한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억울하고 한 심경 좀 복잡한 어떤 자기도 뉘우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 법정에서 눈물까지 보였던 거죠. 예. 김만호 원장께서는 앞에서 차은택 씨가 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꾸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글쎄요 차은택 씨도 이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외삼촌을 문화수석에 앉히고 또 자기의 은사를 장관에 앉히고 했었던 점은 또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 뭐 집안분을 교육문화수석에 이제 천능을 했고 장관도 사실상 본인이 선거인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뉘우치겠다. 그 점에서는 뭐 두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말 그대로 뭐 어떤 죄를 받든 간에 본인이 과오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태도가 되겠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본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솔직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은 차후에 이제 형량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그 증인 어제는 증인이었습니다만은 또 형사 재판을 받는 또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인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가 저렇게 이제 재판정에서 저렇게 눈물을 보이는 게 글쎄요 이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까? 일단 자백을 하게 되면 형량을 감해주는 건 아예 법에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이제 자백 더해서 자백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절반 정도를 깎아주지만 그 다음에 양형에 있어서 이제 판사에게 자유 재량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자백을 하고 다른 어떤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재판 진행에 도움을 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장이 재량권 내에서 양형에서 상당히 고려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헌재가 오후에 또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 날짜 언제로 결정이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 형사 재판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